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네. 이 시간 끝나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후에는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시게 돼요. 각 시간마다 다르고 제가 시험은 공지를 하셨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냥 열심히 풀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거는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하전 입자와 물질의 상호작용부터 조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범위니까 열심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얼굴도 한 번도 못 마주치고 온라인으로만 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잘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중하전 입자와 물질의 상호작용. 중하전 입자라는 거는 무겁다는 뜻이죠. 그죠? 물질석을 통과하면서 물질의 원자와 충돌해서 전리 또는 여기를 통해 에너지가 점차 줄어든다.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방사선이라는 거는 어떤 곳을 진행을 하면은 언젠가는 멈추게 돼 있어요. 던진 공처럼. 그런데 멈추는 이유는 여기 손실들 때문에 그러죠. 뭐 충돌 손실이 나든지 복사 손실을 하든지 이 충돌들 때문에 전진하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소멸하거나 에너지가 0으로 멈추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상호작용이라고 했네요. 상호작용은 입자의 쿨롱장하고 흡수물질의 속박정저의 쿨롱장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쿨롱장이 미치는 범위는 핵 내예요. 그죠? 핵 내에 같은 중성자와 양성자들이 서로 힘을 미치고 있는데 그리고 전자들의 쿨롱장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중화전 입자가 에너지를 잃거나 진행 방향이 변하는 요인으로는 핵 변환이나 원자핵에 의한 쿨롱 산란, 전자 파방술 등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한 게 다 충돌 손실이 복사나 아니면 충돌 손실 두 가지.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기와 전리. 얘네 때문에 우리는 비전리 방사선을 보는 거죠. 그죠? 비전리래. 전리 방사선을 보는 거죠. 전자에 비해 정지 질량이 아주 큰 하전 입자가 물질에 입사 시 여기와 전리에 의한 거리 dx에 대한 에너지 전달 dE. 그래서 우리가 저지능 얘기 죽어라 했었죠. 그죠? 저지능 얘기도 하고 정전기의 가우스 정리 얘기도 했는데 이 가우스 정리는 뭐 특별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상자 산출되거나 양자역적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화전 입자는 알파나 양성자, 중양자, 삼중양자 등 비교적 무거운 애들. 그리고 뭐 복습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전 입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 얘네는 탄성산란이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비탄성산란이란 게 있었고 탄성산란이라는 거는 베타나 전자가 단위 질량당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 산란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탄성산란은 경입자의 대표 주자는 얘였죠. 전자, 가벼운 입자가 원자에게 강한 전자장의 영향으로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 전체 운동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이게 탄성산란. 그 다음에 비탄성은 복사 손실과 충돌 손실이 있어요. 그죠? 복사 손실은 이렇게 나오는 것들. 주로 전자기파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충돌 손실은 여기와 전리가 해당되는 거. 요것도 잘 알아두시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1AMU라고 기억나시나요? 1AMU의 정지 질량 에너지는 얼마였어요? 약 93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지금 이거 얘기하는 데는 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잘 외워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저지능이라는 개념 잘 알아두라고 했죠. 단위 거리당 방사선 입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비율이 저지능이고 스타핑 파워라고 했고 방사선 입장에서 단위 거리당 에너지 손실이 이겁니다. 그리고 LET라는 거 리니어 에너지 트랜스퍼 이거는 선형 에너지 전달이라 그래서 똑같아요. 저지능이랑 단위 거리당 방사선 입자가 에너지를 잃는 비율 똑같죠? 그리고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저지능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데 저지능 값에서 델타로 인한 에너지와 제동 복사를 뺀 값이라고 했습니다.
델타선이라는 거는 관심 영역을 빠져나가는 2차 전자의 무리를 델타 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전리라는 것도 요것도 잘 알아두라고 했죠. 비적을 따라 단위 길이당 만드는 이온쌍의 수입니다. 전리를 얼마나 많이 시켰을까요? 라는 거를 나타내는 게 비전리입니다. 비전리. 비전리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시험 얘기는 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여기 저지능은 이렇게 구한다. dx분의 d2로 구한다 그랬죠? 거리당 에너지. 이걸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계치각 시간에 한번 할 거지만 미리 한번 보시면은 좋기는 합니다. 그 내용들은 다 여기다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B라는 개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시고 여기 요 파트 이게 무슨 뜻을 뭘 뜻하는지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한번 한 거라서 슬슬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이라는 개념 잘 알아두세요. 비정도 중요해요. 입사되는 하전 입자가 매질 중에서 에너지를 모두 잃어버려요. 그럼 정지하고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정지할 때까지의 직선거리. 비정이 높으면 저지능은 당연히 낮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비정이 낮으면 어때요? 비정이 낮으면 저지능은 센 거예요. 세다는 의미 뭐냐면은 에너지를 주변에 많이 전달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고, 그래서 알파 입자는 비정이 공기 중에서 수 센티미터밖에 안 돼요. 대신에 뭐가 세요?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셉니다. 알파 입자는요 어디에 주로 비폭이 되냐면은 인체로 치면은 렁에 많이 비폭이 돼요. 렁에. 라돈이라고 들어봤죠? 라돈 안에 라돈 입자들이 생기면은 이 라돈 입자들을 흡입을 하게 되면 가스잖아요. 라돈은 가스거든요. 가스를 흡입하게 되면은 라듐이 또는 우라듐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붕괴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PB죠.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형태의 동위원소인데 얘네는 무치 무미예요. 그래서 마시면은 바로 어디로 가요? 숨을 쉴 때 들어가면 폐로 가고 폐에 알파선에 의한 비폭을 많이 일으켜서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된다 해서 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알파 입자인데 주로 어떻게 비폭이 되냐면은 라돈 형태로 가스로 마시잖아요. 그러면 호흡기 안에서 주로 비폭이 일어나기 때문에 폐암의 위험인자로 많이 쓰인다고 분류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알파에 대한 저지능은 이렇습니다. 헬륨, 뭐 기타, 구리, 은 이렇게 있고 원자 번호가 이렇게 될수록, 그리고 저지능이 이렇게 될수록, 그리고 뭐 이건 비테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저지능 상관관계의 실험식을 써놨는데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B가 뭐 Z1의 가로는 원자 저지수 B라고 하고, 이 범위에서 저지능은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되고 속도가 늘릴수록 전자 사이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그 속도가 느리니까 어때요? 느리니까 천천히 통과하니까 주변에다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빨리빨리 지나갈 때보다. 그래서 여기 전류 확률이 커집니다. 뭐가 되니까요? 속도가 느리고 전자 사이를 속도가 느리면 전자 사이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나 저기 확률이 당연히 커지고, 입사 전자가 0.1메가일렉트론볼트 이하의 낮은 에너지에서는 궤도 전자의 속도에 가까워지니까 저지능 공식 적용에 약간 무리가 있고, 이것도 약간 여러분한테 어려운 내용. 그리고 에너지 손실 부분하고 흡수 물질의 원자 번호 관계는 주로 위에 B 소개, 얘의 로그 함수 밖에 있는 뭐 Z항에 의존한다.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 대충 제가 그냥 이거를 사실은 계치각에서 갖고 왔다 그랬죠? 나중에 배울 내용인데 미리 한번 소개하는 거라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지금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지능하고 LET를 좀 구별해 보셔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브래그 커브라는 얘기도 나오죠? 브래그 커브라는 얘기, 입자 종류가 다르면 뭐 겹치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 해서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의 깊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냐, 그리고 도우주가 몇 %일 때, 그리고 이거는 이는 마찬가지. 우리가 목표한 지점에서 꽝 불꽃놀이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리는 선에너지 전달 LET에 비례한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복습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브레그 곡선, 그 다음에 요동, 이거를 에너지 스트래글링이라고 했죠. 브레그 곡선은 하전 입자가 중요해요. 하전 입자예요. 하전 입자가 어떤 물질, 매질이에요. 매질을 통과할 때 매질의 깊이에 따른 저진행 변화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요동은 하전 입자가 매질의 상호작용은 다 임의적이므로 단일 에너지의 하전 입자라도 매질을 통과한 후에 에너지는 요동이 생기는데 이때의 에너지 요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쪽까지 쭉 가다가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다가 속도가 유지가 되는데 멈출 무렵 되니까 끝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이때는 속도가 느리단 소리예요. 그죠? 속도가 느리니까 주변에 여기와 전리를 많이 일으켜요. 중하전 입자의 주행이 거의 마지막 순간에 에너지를 포획해서 직선 주행이 흔들리는 현상이 요동이라고 하고 이거를 에너지 스트래글링이라고 한다. 그리고 LET 아까 또 나왔죠? LET. 아까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LET는? 다시 한번 가보면 되죠, 또 그죠? 기본적으로 LET는 어떤 의미? 뭐하고 누구하고 비슷하다고요? 저지능하고 같은 개념인데 누구만 뺐다? 델타를 제외했다. 델타에 의한 제동 복사를 제외한 값. 그게 LET. 그래서 고LET, 저LET 얘기도 나왔었죠? 전리 방사선이 물질에 들어가면 그 비적의 단위 길이당 평균하여 상실하는 에너지를 선 에너지 전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에너지선은 피해가 커요. 저에너지선은 고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낮은 거고, 하전 입자의 경우에는 저지능하고 스타핑 파워하고 똑같고 물질과 방사선의 상호작용을 특정 짓는 양이다. 그래서 우리 LET 이제부터 많이 들으실 거예요. 1학년, 2학년 다 지나가면서 LET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각 종의 방사선 중에 감마하고 고속전자선은 LET가 작습니다. 왜요? 얘는 투과력이 좋아요. 또는 고속전자도 스피드가 빠르니까 주변에 에너지 전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LET가 낮아요. 그런데 중하전 입자와 핵분열 파편은 LET가 큽니다. LET가 다른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물질의 방사선량이 같아도 방사선 효과가 차이가 있는데 이를 LET 효과라고 합니다. 자, X나 감마보다 중성자나 알파가 고 LET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같은 양의 이 같은 1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둘이 조사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네가 주는 충격보다는 고 LET 방사선이 더 충격이 크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비전리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전리를 일으키는 방사선이 물질 속을 통과할 때 그 경로의 단위 길이당 생성하는 이온쌍의 수를 의미하고 전하가 큰 방사선, 즉 고일리티 방사선의 비전리가 당연히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고일리티가 더 주변에 그 영향을 훨씬 많이 준다는 거예요. 충격을 많이 준다. 그리고 여기처럼 적분곡선의 뭐 길이 어쩌고저쩌고 여기도 한번 알아보시고 요거 한번 보세요. 평균 비정이란 말. 요거는 우리 책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평균 비정이란 말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에너지 스트래글링이 여기도 나오네요. 이게 앞에가 에너지란 말이 빠진 거예요. 앞에서 한번 설명해 준 말. 그리고 한 거니까 또 패스. 그 다음에 중하전 입자의 뭐 분한의 정도 에너지 흡수 입자 기타 등등 평균 비정 구하는 방법. 그리고 알파 입자의 에너지 공개 중에서 비정과의 실험적 관계식. 그래서 4에서 11메가 일렉트론 볼트 범위에서는 뭐 1%, 11에서 15까지는 4% 오차 등이 있다. R이 뜻하는 건 다 비정입니다. 레인지예요. 얼마까지 날아가는가. 이것도 계측학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었죠.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그냥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서 쭉쭉 설명했던 거리고, 그래도 여기가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 거라 그랬죠. 자, 탄성산란, 비탄성산란 또 나오네요. 그죠? 자, 탄성산란은 누구 기준? 베타나 전자, 경입자입니다. 가벼운 애들. 얘네들이 단위 질량당, 질량은 낮은데 전하는 많아요.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왜요? 기본적으로 전기라고 하는 거는 전자들의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질량당 무게는 낮지만 전하량이 커요. 물질과 작용할 때 그래서 산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탄성산란은 경입자라는 소리가 나왔네요. 원자에게 강한 전자장의 영향으로 바뀌는 현상이 탄성산란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체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비탄성산란이란 건 탄성산란하고는 조금 달라요. 충돌 손실과 복사 손실이 있습니다. 여기와 전리는 여기 충돌 손실에 해당되고, 복사는 얘네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전자기 파의 형태로. 그게 복사 손실과 충돌 손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죠. 탄성과 비탄성 산란은. 그리고 자, 이미 한번 한 거지만 이제 머릿속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지능은 단위 거리당 방사선 입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LET는 같은 개념이지만 누구를 뺐어요? 델타라는 개념을 뺐고, 비전리라는 거는 비적을 따라 단위 길이당 만드는 이온쌍의 수입니다. 그럼 비전리가 높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LET도 높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네요. 하긴 뭐 속도가 빠르면서도 이온쌍수를 많이 만드는 애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전리라는 건 비적을 따라 단위 길이당 만드는 이온쌍의 수예요. 전리를 그만큼 많이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선. 특징은요,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커요. 이거는 뭐 이제 이게 얼마나 커요? 이거 궁금해하면 안 돼요.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진로 변화가 거의 없어요. 무겁기 때문에. 에너지가 핵종에 따라 고유하다고 했고요. 물질 내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주행합니다. 충돌 횟수가 많아서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는 투과력이 작아요. 얼마 뚫고 못 들어갑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핵분열 생성물 등의 알파 입자와 방능 양상이 같아서 대표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플러스 중화전 입자로 알파를 본다고 했죠. 질량 저지능은 이렇게 구합니다. 선 저지능을 물질의 밀도로 나눈 값이 이겁니다. 우리 그것도 있었잖아요. 선감역계수를 밀도로 나누면 뭐가 됐어요? 질량감역계수가 됐었죠. 그리고 단위는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도 제곱센티미터당 그램이었고, 그리고 단위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이렇게 보여주고, 상대 저지능이라는 거는 입자의 속도에 따라 변함으로 누가요? 저지능이 측정 물질에서의 저지능과 표준 물질에서의 저지능 비를 고려한 상대 저지능을 쓴다고 했습니다. 왜요? 얘는 입자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스타핑 파워 저지능은 커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어떻게 돼요? 저지능도 커야 돼요. 얘를 멈추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표준 물질에서의 저지능에 비하고 저지능하고 그 다음에 측정 물질에서의 저지능의 비를 고려해서 상대 저지능이라는 개념으로 쓴다. 공기 중에서의 저지능에 대한 특정 물질에서의 저지능의 비.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걸로 문제도 풀어봤었죠. 그죠? 기준 물질이 누구? 공기에서와 얼마. 그랬더니 이 상태였는데 어떤 물질 내에서는 얼마. 그래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상대 저지능을 구해볼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또 비정은요, 레인지는요, 알파선의 비정은요, 하전 입자가 물질 내에서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릴 때까지 주행한 직선거리가 비정이 되는 거였고, 2.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하일 때는 0.5 정도 되고요. 감소하는 비율이. 그리고 2.5 이상일 때는 0.75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또 문제 한번 풀어봤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뒤쪽에서 같은 에너지를 가진 하전 입자를 하더라도 각각의 비정이 모두 달랐어요.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 스트래글링 때문에. 에너지가 속도가 이렇게 빠를 때는 천천히 가다가 속도가 느려지니까 어때요? 얘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브를 보여줬습니다. 외삽비정이라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는 유효비정이라고도 하고, 곡선의 직선부와 영장과 횡축의 교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평균 비정은요, 입자의 수가 최초로 2분의 1로 되기까지의 거리,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의 거리가 평균 비정이 되고, 최대 비정은 가장 멀리 날아갔을 때가 최대 비정이 되겠네요. 자, 외삽 비정이라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가,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흔들렸는데 이거를 그냥 직선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유효 비정입니다. 이만큼이. 이쪽은 고려 안 해준 거예요. 끝까지 간 거는 최대 비정 잡고, 외삽 비정은 에너지가 쭉 가다가 떨어지는 중간 부분, 여기서는 평균 비정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외삽 비정이라고 잡고, 제일 멀리 갔을 때를 뭘로 잡아요? 최대 비정이라고 한대요. 자, 이거를 왜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알아봐요? 비정을 왜 볼까요? 얘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했느냐 보려고 이 비정을 구해보는 겁니다. 비정이 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어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다고 했으니까. 속도에 관련된 건 또 뭐예요? 전체 에너지하고 또 관련됐겠죠? 그런 다음에 구했었죠. 2메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2.5 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 중에서의 비정은 1cm로 보면 돼요. 1메보다 0.5니까, 그죠? 그리고 5메가 일렉트론 볼트 알파 입자가 공기보다 상대 전응이 800이래요. 800배래요. 어떤 물질 M에 입사했을 때 평균 비정은 어떻게 구하느냐? 앞에 나왔던 식 그대로입니다. 이쪽에 여기에 식이 있었죠, 그쵸? 이 식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은 쉽습니다. 공식 그대로예요. 공기 중에서의 비정하고 어떤 물질에서의 비정하고 이 B로 뭘 봤어요? 상대 저지능을 봤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알파성과 물질의 상호작용. 자, 알파라고 돼 있지만 얘는 플러스 하전, 중하전 입자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자, 밀도당 밀도 두께, 당량 두께라고 했죠. 같은 에너지의 하전 입자를 하더라도 물질에 따라 각각의 비정이 달라집니다. 공기 중에서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다를 거고,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밀도와 거리의 곱은 같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밀도 두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르겠지만 밀도하고 거리의 곱은 같대요. 그래서 착안한 게 뭐예요? 밀도 두께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단위는 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즉 물질의 밀도를 고려해서 비정을 비교하기 위해 밀도 두께가 쓰입니다. 밀도 두께에 대해서 다시 그 물질의 밀도로 나누면 해당 물질의 비정이 됩니다. 자, 지금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알파선이 어떤 물질과 만났을 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때 봐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녀석이 누구였어요? 비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비정이라는 개념. 비정이라는 개념은 얘가 에너지를 모두 잃어버리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거리, 그거를 뭐 최대 비정 잡고 에너지를 주변에 주고 가는 거리, 이 거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알파선이 물질과 얼마나 작용을 하고 있느냐, 그게 달라지니까 알파선에서의 비정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물질마다 비정이 다르지만 밀도하고 거리의 곱하기는요, 둘이 같다는 사실 때문에 뭘 만들어요? 밀도 두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단위는 이랬고요. 물질의 밀도를 고려해서, 자, 물하고 철하고 밀도가 누가 높아요? 당연히 철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랬을 경우, 즉, 물질의 밀도를 고려해서 비정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도 두께가 사용을 되고, 밀도 두께에 대해서 다시 그 물질의 밀도를 나누면 해당 물질의 비정이 됩니다. 이게 밀도 두께는 R, 비정 곱하기 어떤 물질의 밀도가 됩니다. 요거를 구해서 밀도 두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브래그 곡선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듯이 X축에 그리고 Y축에 비정과 비전리를 뒀어요. 자, 비정은 얘가 날아가는 거리예요. 그죠? 앞에 갔더니 속도가 빠르고 잘 갈 때는 비전리도 낮습니다.
그런데 얘가 속도가 줄어들 무렵이 되니까 어때요? 에너지가 요동치면서 올라가서 전리를 많이 시키네요. 전리를 많이 시켰다는 건 뭐예요? 피해를 많이 줬다는 겁니다. 중하전 입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물질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속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피해를 별로 안 줘요. 그런데 속도가 멈출 쯤에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피폭 받는다고 하죠. 그죠? 알파선에 의한 중하전 입자에 피폭을 받으면 몸속 깊은 곳에서 받습니다. 왜요? 뚫고 들어가지만. 물론 뭐 이거는 타겟의 이 길이를 정할 수 있어요. 임의를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아무리 짧더라도 표면보다는 안쪽에서 에너지가 다 쓰고 멈출 때쯤에 전리를 많이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체에서는 피폭으로 보죠. 그래서 이거 뭐 언제 쓴다 그랬어요? 치료학에서 중하전 입자 치료, 양성자라든지 뭐 카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목표하지 않은 데는 피해를 덜 주고 목표한 데만 빵 하고 터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브레그 곡선이라는 걸 봤다. 그 다음에 여기 블랙 클리만 방정식이라 해서 알파선의 고체에서의 비정, 알파가 고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그리고 생체 조직에서의 비정, 그래서 티슈에서는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했어요. 여기 로우 티슈는요 인체의 밀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기의 밀도 곱하기 R, 앞에서 구했던 거 그죠? 기준 공기에서의 기준 비정입니다. 그리고 비정과 LET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LET는 비정분의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고, 다시 비정은 뭐 해야 돼 그럼? R은 LET분의 뻔하죠 그죠? 이렇게 가면 돼요. LET분의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아이고 뭐 복습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다 가네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로 올게요.